화직. 정적만이 감돌던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찢어발긴 것은 쇠가 뼈를 부수고 살점을 파고드는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뒤이어 하늘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단말 말하기보다는 원한에 사무친 귀신의 통곡과도 같아 소나무 가지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눈더미가 우수수 쏟아져 내릴 지경이었다. 앙상한 등짐을 지고 눈 덮인 산길을 헤매던 김영만은 그 소리에 얼어붙은 듯 자리에 멈춰 섰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에 거친 숨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다. 발 아래 깔린 눈이 뽀드득거리며 그의 존재를 알렸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소리가 들려온 덤불 너머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퍼져나가는 참혹한 현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린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저미는 혹한 속에서 하얀 설원 위에 피어난 붉은 꽃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고도 잔혹했다. 형만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다가간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녹슨 무쇠 덫에 뒷다리가 끼인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놈은 그저 평범한 산짐승이 아니었다. 꼬리의 털은 풍성하되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인 양 하얗게 새어 있었고 몸집은 늑대와 견주어도 될 만큼 거대했으나 지금은 그 위용이 무색하게도 처참한 몰골로 바닥을 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다. 형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덫에 이빨이 깊게 박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으깨진 여우의 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였다. 그 비릿한 혈향이 코끝을 스치자 며칠 동안 곡기 하나 채우지 못한 형만의 빈 위장이 요동치며 꼬르륵 소리를 냈다. 이것은 산신령님의 시험인가? 아니면 굶어 죽어가는 이놈에게 내린 마지막 동아줄인가? 형만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쥔 도끼 자루를 꽉 움켜쥐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노모에게 다려드릴 귀한 고기였고 시장통에 내다 팔면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쌀가마니와 택감이 될 털가죽이었다. 굶주림이라는 놈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 같은 본능만을 남겨두는 법이라 형만의 눈빛은 순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우를 향해 다가갔고 그의 낡은 집신이 눈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인 양 적막한 숲을 울렸다. 인기척을 느낀 여우가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형만을 바라보았을 때 형만은 하마터면 손에 든 도끼를 놓칠 뻔했다. 놈의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 믿기 힘들 만큼 깊고 영롱한 호박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살기를 띤 두려움 대신 인간과도 같은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애원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덫에 치여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놈은 으르렁거리지 않고 마치 형만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그윽한 눈길로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형만의 가슴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던 탐욕의 불길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묘한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산에서 오래 묵은 짐승은 영물이라 하여 함부로 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했거늘 이 여우가 풍기는 기운이 딱 그러했다. 형만은 도끼를 쳐들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나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다. 여우는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했는지 아니면 형만의 흔들리는 마음을 읽었는지 저항을 멈추고 스르르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 수도자처럼 경건하기까지 하여 형만의 손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내 놈도 살고 싶으냐? 이 엄동설안의 배를 믿는 것은 너나 나나 매한가지 일터인데 내 너를 살려주면 내 늙은 어미는 또다시 맹물로 배를 채워야 한단 말이다. 형만은 허공에 대고 넋두리 하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굶주림에 지친 쉰소리가 섞여 처량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형만의 해진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추위조차 잊은 채 갈등의 맵에 빠져 있었다. 여우의 감은 눈꼬리 사이로 그렁그렁 맺힌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붉게 물든 눈 위에 또 하나의 자국을 남겼다. 짐승이 흘리는 눈물이라니. 형만은 그 눈물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가난했으나 천성이 모질지 못한 사내였다. 산짐승을 잡아 연명하는 처지였지만 새끼 벤 짐승이나 어린 것들은 차마 잡지 못해 놓아주곤 했던 그였다. 하물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인간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는 이 영물을 어찌 도끼로 내려칠 수 있겠는가.
에라, 모르겠다. 빌어먹을 팔자. 오늘 또 공치게 생겼구나. 형만은 거칠게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도끼를 바닥에 내던졌다. 쇳덩이가 눈 속에 파묻히는 둔탁한 소리에 여우가 번쩍 눈을 떴다. 형만은 성큼성큼 다가가 덧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뼈가 보일 지경이었고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털과 살이 구분되지 않았다. 가만히 있거라. 내놓은 가죽을 벗기는 대신 내 손가락을 걸고 이 쇳덩이를 벌려줄 테니 허튼 짓 했다간 그땐 정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형만은 으름장을 놓으며 덫의 양쪽 날개를 우악스러운 손으로 움켜쥐었다. 녹슨 덫은 웬만해선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형만은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쇠를 벌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용수철의 저항에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덫이 조금씩 벌어지며 여우의 다리를 옥죄던 이빨이 느슨해지자 여우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움찔거리면서도 형만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였다. 놈은 알고 있었다. 이 투박하고 거친 인간의 손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구원의 손길임을. 형만의 피와 여우의 피가 섞여 차가운 쇠덫을 적셨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완전히 벌어졌고 여우는 재빨리 다리를 빼냈다. 형만은 그 반동으로 엉덩방아를 다느며 뒤로 나자빠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다. 이제 가거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썩 꺼지란 말이다. 형만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여우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킨 놈은 형만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앞다리를 굽혀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심염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분명 인간이 은인에게 올리는 큰 절과 다름없었다. 참. 저놈이 진짜 여우가 맞긴 한가 보네. 형만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절을 마친 여우는 깊은 눈동자로 형만의 얼굴을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 한참을 응시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숲속으로 향했다.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뒷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지만 놈은 몇 발자국 가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또다시 몇 발자국 가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기를 반복했다. 흰 눈이 덮인 산비탈 너머로 놈의 꼬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형만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 막막했다.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이상하게도 형만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비록 배는 못 칠지언정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는 뜨거운 기운이 단전에서부터 차올라 추위를 잊게 했다. 형만은 피 묻은 손을 눈에 문질러 닦고는 바닥에 떨어진 도끼와 빈지게를 짊어졌다. 그래, 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겠지. 내 놈의 눈망울을 보고 살려준 것이 후일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나.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자국 뒤로 바람이 불어와 여우가 흘렸던 핏자국을 하얀 눈으로 덮어 지워가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형만의 집 부엌만이 냉골이었다. 빈지게를 내려놓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던 노모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형만은 숭늉을 들이키며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여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노라고. 그리고 오늘 자신이 살려준 그 생명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노라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설산에서 마주친 그 붉은 눈동자와의 인연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울부짖었다. 잠자리에 누운 형만의 뇌리에는 여전히 그 여우의 호박색 눈동자가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치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듯 간절했던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였을까? 아니면 훗날 닥쳐올 불길한 미래에 대한 경고였을까? 형만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 어둠 속에서는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 하였으나 김형만의 거친 손마디에 베인 굳은 살은
오히려 그 세월의 무게만큼 더욱 단단하고 두터워져 있었다. 지게 하나에 의지해 산을 오르내리던 가난한 나무꾼은 이제 장터를 호령하는 거상은 못 될지언정 제법 번듯한 보따리 장수로서 인근 고을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는 그의 눈가에는 지난 10년간 겪어낸 풍파가 주름으로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해져 있었다. 허리춤에 매달린 엽전 주머니가 묵직하게 출렁거릴 때마다 형만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 묵직함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순이의 혼수 장만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자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었다. 형만의 등에는 여느 때보다 훨씬 크고 귀한 물건들이 가득 담긴 괴나리 보찜이 들려 있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구한 고운 비단 원단이며 옥으로 깎아 만든 쌍가락지, 그리고 사돈댁에 보낼 귀한 약재까지 그가 10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들이었다.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내 집이요. 내 딸이 기다리는 곳이다. 형만은 흐르는 땀을 소매 끝으로 훔쳐내며 중천을 지나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한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는 설렘에 가벼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먹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험준한 산세가 바로 인근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악명 높은 호곡령 국후, 즉 여우가 곡을 하는 고개였기 때문이었다. 장터 주막의 주모는 형만이 짐을 싸들고 일어서려 할 때 사색이 된 얼굴로 그의 소매를 붙잡고 말렸었다. 김서방, 제발 내 말 좀 듣게나. 해가 지고 나면 호곡령에는 산짐승도 얼씬거리지 않는 법이라네. 그곳에 출몰한다는 도깨비 부리며 사람 홀리는 귀신 이야기는 자네도 익히 들어 알지 않는가? 하루만 더 묵고 내일 아침 밝은 해가 뜨면 넘어가게나. 주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형만은 고개를 저으며 웃어넘겼다. 주모도 참, 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요. 그리고 내일이 바로 우리 순이 함 들어오는 날인데 아비가 되어서 어찌 밖에서 잠을 청하겠소. 귀신도 딸 시집 보내는 아비의 정성은 피해가는 법이요. 그는 호기롭게 대꾸했지만 막상 고개 입구에 들어서자 주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발길을 무겁게 했다. 호곡령의 산세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기괴하고 험준했다. 길은 사람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된 듯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목들은 서로 엉키고 설켜 대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을 만큼 울창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형만은 보찜끈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귀신은 무슨, 다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문이지. 10년 전 그 눈 덮인 산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다.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묘한 기시감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그날 형만이 살려주었던 그 늙은 여우. 녀석의 호박색 눈동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형만의 꿈속에 종종 나타나곤 했다. 사람들은 여우를 요물이라 하며 기피했지만 형만에게 여우는 은혜를 아는 영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여우가 곡을 한다는 이 고개의 이름이 주는 공포감보다는 어쩌면 그 여우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하고도 순진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착각이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산길을 오를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습해졌으며 어디선가 풍겨오는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것은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냄새 같기도 한 불길한 악취였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호곡령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형만은 오직 자신의 감각과 희미한 별빛의 의지에 길을 더듬어 나갔다. 부스럭 숲풀 사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형만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주위를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는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뿐이었다.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뿐이라고 생각했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들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끼룩 끼룩. 그것은 부엉이의 울음소리도
늑대의 하울링도 아닌 마치 목이 졸린 사람이 억지로 웃음을 참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형만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걸으면 걸을수록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분명 아까 지났던 굽은 소나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형만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도깨비에게 홀린 것인가? 그는 황급히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이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부싯돌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할 뿐 불꽃은 쉽게 잃지 않았다.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딸을 위해 준비한 비단 옷감이며 패물들이 등 뒤에서 무겁게 그를 짓눌러 왔다. 이 짐을 버리고 도망치면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딸의 행복이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형만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반딧불이나 도깨비불이라 생각하여 경계했으나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는 청사초롱처럼 따스하고 은은한 주황색을 띠고 있었다. 불빛이다. 사람이 사는 집이 분명해. 형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호곡령 깊은 산속에 민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희미하게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고소한 음식 냄새까지 풍겨왔다. 긴장과 공포로 얼어붙었던 형만의 몸이 그 따스한 기운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산중턱에 자리 잡은 제법 번듯한 기와집 형태의 객주였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을 예상했던 형만은 의외의 규모에 잠시 멈칫했으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훈훈한 온기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그의 의심을 잠재웠다. 대문 앞에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곳이라는 뜻의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오래되어 글씨가 흐릿했지만 그 필체만은 기이할 정도로 힘이 넘쳤다. 형만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갈라져 있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잠시 후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아닌 인상 좋은 중년의 여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형만의 남루한 행색과 묵직한 보찜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길을 터주었다. 어머나, 이 깊은 산중에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바깥바람이 차니 일단 몸부터 녹이셔야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 냄새는 산속의 비릿한 흙내음을 단숨에 덮어버렸다. 형만은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며 객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마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몇몇 사내들이 술상을 앞에 두고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형만을 흘끔 쳐다보고는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으나 피로에 지친 형만은 그들의 은밀한 눈빛 교환을 눈치채지 못했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마침 뜨끈한 국밥이 끓고 있으니 여기부터 하세요. 여인은 형만을 안채와 가까운 별채로 안내했다. 방은 군불을 지폈는지 훈훈했고 깔끔하게 정돈된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다. 형만은 보찜을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고 아랫목에 엉덩이를 붙였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욱신거렸다. 잠시 후 여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술 한 병을 상에 차려들고 들어왔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이 술은 우리 집에서 직접 빚은 약주인데 피로를 푸는 데는 그만이라오. 여인은 살가운 목소리로 술을 따랐다. 술잔의 찰랑이는 맑은 액체에서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다. 형만은 목이 타들어가던 차에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식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확 퍼져나갔다. 빈속에 들어간 술 기운이 짜릿하게 돌면서 형만은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개걸스럽게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물은 진하고 구수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혀끝에 남는 묘한 뒷맛이 있었다. 마치 쇠맛 같기도 하고 쓴 약초맛 같기도 한 그 맛을 형만은 그저 배고픔과 피로 탓이라 여기며 무시했다. 주모, 인심이 아주 후하구려. 내 내일 아침 떠날 때 밥값은 섭섭지 않게 치르리다. 형만은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여인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호호, 돈 걱정은 마시고 푹 쉬세요.
이 산중에서 사람 구경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손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복이지요. 그러나 형만은 알지 못했다. 여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를. 그리고 방방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어느새 뚝 그치고 누군가 숫돌에 쇠붙이를 가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약주라던 술에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몽혼약이 섞여 있었고 형만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혀가 꼬여오자 그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어라, 왜 이러지? 술이 너무 독한가? 형만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방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쓰러진 형만의 시야로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 보였다. 문 밖에는 아까의 그 인상 좋은 여인이 아닌 싸늘하게 굳은 표정의 여인과 손에 시퍼런 식칼과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덩치만 컸지 싱겁기는 보찜이나 털어봐. 제법 묵직한 게 돈 좀 되겠어. 한 사내가 침을 쫑 뱉으며 형만에게 다가왔다. 형만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입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의식이 점차 멀어져가는 와중에도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딸의 혼수가 든 보찜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순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형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방바닥을 적셨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문득 10년 전 설산에서 마주쳤던 붉은 피와 여우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때 그 여우도 지금의 자신처럼 이렇게 무력하고 절망적이었을까? 자신이 베푼 자비가 돌고 돌아 복이 되어 돌아오리라 믿었던 순진함이 결국 자신을 이 죽음의 덫으로 이끈 것인가?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마비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내의 거친 손이 보찜을 낚아채는 순간 형만의 시야는 완전히 암흑 속으로 잠겨버렸다. 바야흐로 호공령의 밤은 깊어가고 굶주린 포식자들의 잔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의식은 늪에 빠진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라앉고 있었지만 김형만의 청각만은 기이할 정도로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사지 육신이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와중에도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마치 증폭된 것처럼 고막을 때렸다. 거친 숨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침을 뱉는 소리까지. 그것은 지옥의 사자들이 내는 소음과도 같았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방 안의 풍경이 일렁거렸다. 기름때의 절은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들은 마치 춤을 추듯 기괴하게 일그러져 형만을 조롱하고 있었다. 크크크. 이 늙은이가 제법 알짜배기만 챙겨 다녔구만. 이 비단 때깔 좀 보게. 한양 권간에 대감마님 댁에서도 보기 힘든 상등품이야.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가 형만의 보찜을 거칠게 헤집으며 킬킬거렸다. 형만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저 비단이 어떤 비단인가. 지난 10년간 발가락이 부르트도록 산을 오르내리고 험한 백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세상에 하나뿐인 딸 순이의 혼수였다. 붉은 홍단, 이 사내의 거친 소나기에 잡혀 바닥에 펼쳐지는 모습이 마치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퍼지는 것만 같아 형만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듯 쓰라렸다. 이보게, 조심해서 다루게. 피라도 묻으면 값을 제대로 못 받지 않나.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조금 전까지 인자한 미소를 짓던 주모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좋은 웃음을 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과 살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형만이 국밥을 비울 때 썼던 숟가락 대신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이 들려 있었다. 걱정 마쇼. 내가 어디 하루 이틀 칼질해보나? 가죽은 상하지 않게 솜씨 좋게 벗겨낼 테니. 사내는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비단을 팽개치고는 형만에게 다가왔다. 형만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듯 굳어버려 끄으 하는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몽혼약의 기운은 그의 몸을 마비시켰지만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감각만은 잔인하게도 남겨두었다. 사내의 악취나는 입김이 형만의 얼굴에 닿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굴욕감과 무력감에 눈을 질끈 감으려 했으나 마비된 눈꺼풀조차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 끔찍한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다. 이놈,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요? 누나를 굴리는 꼴을 보니 약발이 덜 받았나 봅니다. 형만의 눈과 마주친 사내가 흥미롭다는 듯 형만의 뺨을 툭툭 쳤다. 그 손길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에 끌려온 가축을 대하는 태도였다. 독한 놈이로군. 하긴 10년을 산비탈에서 굴러먹었다니 그 정도 끈기는 있겠지. 허나 그래봤자 도마 위에 오른 생선 신세인 것을. 주모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 형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오직 오늘 수확한 물건에 대한 계산적인 눈빛뿐이었다. 영감, 원망하려거든. 자네 발로 호랑이 아가리인 줄도 모르고 기어들어온 자네의 어리석음을 원망하시게. 세상 천지에 공짜 밥이 어디 있으며 낯선 이에게 베푸는 호의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혹은 안일함에 빠져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형만의 머릿속에 주모의 간곡한 만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공령에는 산짐승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네. 그때 발길을 돌렸어야 했다. 아니, 애초에 해가 지기 전에 서둘렀어야 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라 했던가. 형만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 밑을 적셨다. 그 눈물을 본 주모가 혀를 씀씀 찼다. 눈물까지 흘리다니. 염라대왕 앞에 가서 억울하다 하소연이라도 할 셈인가 보네. 어이, 칠성아, 서둘러라. 피냄새 맡고 늑대라도 내려오면 귀찮아지니. 칠성이라 불린 사내가 허리춤에서 굵은 동아줄을 꺼내 들었다. 형만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형만을 죽여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주거나 깊은 골짜기에 유기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 어쩌면 아까 자신이 먹었던 그 국밥 속의 고기처럼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형만의 위장이 요동치며 먹은 것을 개워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만약 그 고기가 짐승의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수많은 나그네를 잡아먹고 사는 식인귀들이라면, 공포는 상상을 먹고 자라 거대한 괴물이 되어 형만의 영혼을 집어삼켰다. 그는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외쳤다. 살려주시오. 내 딸 순이가 기다리고 있소. 제발 목숨만은. 그러나 그 절규는 침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뿐이었다. 칠성이는 능숙한 솜씨로 형만의 손발을 쳐마매기 시작했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형만은 저항할 수 없었다. 놈들은 형만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방문 밖 마루로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허리에 전해지는 충격에 억눌려 있던 숨이 터져나왔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하늘에는 불길하게도 붉은 달이 구름 사이에 걸려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모닥불만이 이 참혹한 현장을 비추고 있었는데 불길이 일렁일 때마다 사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형만을 덮치려는 악귀처럼 보였다. 오늘은 횡재했으니 술판이나 버리자고. 이 영감탱이 처리는 막내 내놈이 맡아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킬킬거리며 술병을 집어들었다. 막내라 불린 비쩍 마른 사내가 쭈뼛거리며 형만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는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아 살인에는 아직 익숙지 않은 모양이었다. 형님, 저 정말 죽여요? 그냥 짐만 챙겨서 보내주면 안 됩니까? 눈을 저렇게 뜨고 있는데. 막내가 주저하며 묻자 우두머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런 멍청한 놈 살려보내면 관가에 찌르지 않겠느냐? 뒤탈을 없애려면 씨를 말려야 하는 법이야. 잔말 말고 썩 해치우지 못해. 우두머리의 호통에 막내는 질끈 눈을 감고 낫을 높이 치켜들었다. 형만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순아,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네 혼수 한번 제대로 못해주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때였다. 어디선가 휘잉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당의 모닥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단순한 산바람이 아니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묘한 기운이 객주마당을 감싸 안았다. 낫을 내리찍으려던 막내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형님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소? 막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술을 들이키려던 우두머리도 돈주머니를 세던 주모도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 바람 소리 아니냐? 겁쟁이 자식. 얼른 끝내지 못하고. 우두머리가 핀잔을 주려던 찰나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내 차.
그것은 여인의 비명 같기도 하고 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섬뜩한 소리였다. 소리는 먼 산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척, 객주의 담장 너머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순간 주막을 둘러싸고 있던 울창한 대나무 숲이 거세게 흔들리며 차르르르 하는 기괴한 소음을 냈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쾅! 하고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밖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한 기세였다. 누구냐? 어떤 놈이냐? 우두머리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정적, 숨막힐 듯한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보다 더 무거웠다. 형만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기운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산의 주인, 혹은 어둠 속의 도살인 무언가가 노여움을 품고 이곳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10년 전 설산에서 느꼈던 그 서늘하고도 신비로운 기운과 닮아 있었다. 마비된 형만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기이한 희망 때문이었다. 저것 좀 보시오. 주모가 사색이 되어 대문 위쪽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 기와 지붕의 용마루 위에 하얀 물체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희게 빛나는 그것은 달빛을 등지고 있어 정확한 형체를 알 수 없었으나 두 개의 안광앵관만은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푸르스름하면서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그 눈동자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살기등등하던 도적대들은 일시에 얼어붙었다. 칠성이가 들고 있던 밧줄을 스르르 놓쳤다. 낯을 든 막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형만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그 눈동자와 마주했다. 아, 저 눈빛.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꿈속에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또 두려워했던 그 호박색 눈동자였다. 지붕 위의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쳐들고 밤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아우. 그 소리는 늑대의 하울링보다 훨씬 높고 맑았으며 듣는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울음소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꺼진 듯 어둠이 짙게 깔렸고 닫혀있던 방문들이 일제히 덜컹거리며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폴더가이스트와도 같은 기현상의 객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적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귀신이다. 산신령이 노했다. 주모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기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형만만이 고요했다. 약 기운에 취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했지만 그는 확신했다. 저 지붕 위의 존재가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님을, 10년 전 자신이 건넸던 자비가 이제야 응답을 받으러 온 것임을. 지붕 위에 하얀 그림자가 훌쩍 뛰어내려 마당 한가운데 착지했다. 사뿐히 내려앉는 그 동작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존재감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태산과도 같았다. 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쓰러져 있는 형만을 바라보았다. 찰나의 순간 형만은 놈의 입가에 걸린 기묘한 미소를 본 것 같았다. 그것은 오랜만입니다. 은인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제 막 시작된 밤의 연회는 피냄새와 공포, 그리고 요기 여치가 뒤섞인 광란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형만은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중얼거렸다. 왔는가? 자네가 정말로 왔는가? 그의 의식은 다시금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어둠이 아닌 기이한 안도감이 감도는 어둠이었다. 도적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점점 멀어지며 호공령의 밤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내려앉은 하얀 그림자는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웠다.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이라기보다 달빛을 엮어 만든 환영처럼 보였으나 발이 닿은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히는 발자국과 놈이 내뿜는 서슬퍼런 살기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놈은 덩치가 송하지만 했는데 온몸을 뒤덮은 털은 눈이 시릴 만큼 하얗고 윤기가 흘러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놈의 털이 물결치듯 일렁였고 그 뒤로 길고 풍성한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져 요염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고고한 자태와 달리 놈이 뿜어내는 기세는 주막 전체를 집어삼킬 듯 흉폭했다. 우두머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쥔 칼자루를 고쳐 잡았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온 그였지만
눈앞의 존재가 주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이 요물은 대체 무엇이냐? 썩 꺼지지 못해. 우두머리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악을 썼다. 그의 고함은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발악에 불과했다. 여우는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나직하게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옥의 소리 같아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놈은 공격할 기색도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호박색 눈동자로 사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내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특히 김영만의 목에 낫을 겨누고 있던 막내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으악! 비명을 지르며 낫을 내던지고 뒤로 나자빠졌다. 낫이 바닥에 부딪혀 팅하고 튀어오르는 소리가 정막을 깨트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죽여! 저놈을 죽여버려! 우두머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칠성이가 밧줄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 짐승 새끼가 어디서 감히. 칠성이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한다고 했던가. 그는 미친 듯이 밧줄을 휘둘러 여우의 목을 패사매려 했다. 그러나 밧줄이 여우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 여우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어디 갔어? 칠성이가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는 사이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입김이 느껴졌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본 칠성이의 눈앞에 하얀 꼬리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칠성이의 눈동자가 풀리며 초점을 잃었다. 여우가 부리는 환술이 시작된 것이었다. 칠성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동료들이 아니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저승사자들이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으아,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야. 칠성이는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발광했다. 그 모습에 우두머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칠성아, 정신 차려. 나야, 형님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칠성이에게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장작더미에서 몽둥이를 집어들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귀신놈들아, 다 죽여버리겠어. 칠성이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고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난동에 다른 도적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이를 지켜보던 형만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이것이 여우의 조화임을 깨달았다. 놈은 직접 발톱을 세워 피를 묻히는 대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가장 깊은 공포와 의심을 끄집어내어 서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여우는 혼란에 빠진 마당 한쪽 지붕 처막 끝에 우아하게 앉아 아래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구경하고 있었다. 마치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광대 노름을 감상하는 귀족처럼 놈의 표정은 차분하고도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그 냉정함 속에서도 형만을 향한 시선만은 따뜻하게 머물러 있어 그가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기묘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한편 우두머리는 미쳐 날뛰는 칠성이를 제압하려다 어깨를 한 대 맞고는 눈이 뒤집혔다. 이 미친 새끼가 진짜 돌았나. 우두머리는 들고 있던 칼로 칠성이를 베어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칠성이의 모습이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로 변해 보였다. 우두머리는 흠칫 놀라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칠성이가 우두머리의 복부를 걷어찼다. 쿵 하고 나뒹군 우두머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쿨럭거렸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해.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막내는 이미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고 다른 졸개들은 서로를 귀신이라 부르며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객주 마당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눈치 빠른 주모였다. 그녀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부엌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에구머니나 돈이고 뭐고 내 목숨이 먼저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일진이 사납더니만. 그녀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부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눈앞에 하얀 털 뭉치가 쑥 나타났다. 여우였다. 언제 지붕에서 내려왔는지 놈은 주모의 퇴로를 막아서고 있었다. 주모는 히익 하고 숨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가까이서 본 여우의 눈동자는 마치 빨려 들어갈 듯 깊고 신비로웠는데 그 안에는 주모가 평생 저지른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비치고 있었다. 나그네들의 술에 약을 타던 손길,
잠든 이들의 목을 조르던 표정, 뺏은 돈을 세며 짓던 탐욕스러운 웃음. 주모는 여우의 눈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마주했다. 자,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주모는 바닥에 머리를 또쓰며 빌었다. 하지만 여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놈은 천천히 주모에게 다가가 그녀의 코앞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주모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공포를 선사했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주모는 으흐흐 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눈을 까뒤집고 기절해버렸다. 악독하기로 소문난 호공령의 안주인이 짐승의 눈빛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당의 소라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서로 치고받던 도적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신음하거나 정신이 나간 채 숲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우두머리 또한 허벅지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엉금엉금 기어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욕망이 타오르던 모닥불은 이제 사그라져 붉은 숯덩이만 남았고 객주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피비린내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마당에 오직 하얀 여우와 묶여있는 형만만이 남아있었다. 형만은 몽혼약의 기운과 긴장 탓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었다. 눈앞이 깜깜해지려던 찰나 차가운 콧잔등이 형만의 뺨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형만은 힘겹게 눈을 떴다. 바로 눈앞에 그 녀석이 있었다. 10년 전 덫에 걸려 죽어가던 그 늙고 병약했던 여우가 아닌 산의 주인으로서 위엄을 갖춘 영물이 되어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혀의 감촉에 형만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자네였구만. 나를 잊지 않았어. 형만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여우는 알아들었다는 듯 귀를 쫑긋거렸다. 놈은 날카로운 이빨로 형만의 손목과 발목을 옥죄던 밧줄을 툭툭 끊어냈다. 팽팽했던 밧줄이 풀리자 피가 통하며 저릿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여우는 밧줄을 다 끊어낸 후 형만의 보찜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흩어진 비단과 폐물들을 코로 밀어 형만의 곁으로 모아주었다. 마치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으니 챙겨가야 하지 않겠소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형만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긴장이 풀리면서 의식의 끈이 툭 끊어지려 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여우의 털과 그 너머로 밝아오는 여명의 기운이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형만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호공령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우는 잠든 형만의 곁을 지키며 마치 수호신처럼 웅크리고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은색 기운이 형만의 몸을 감싸며 지난밤의 공포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현된 후 찾아오는 평화의 서막이었다. 눈꺼풀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온기에 김형만은 하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무거운 눈을 떴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어젯밤의 비릿한 피냄새나 역겨운 누린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청아한 아침의 향기였다. 형만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뻐근한 허리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꿈이었나? 그는 멍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난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꿈보다 더 기이하고도 처절한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객주의 마당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었다. 깨진 술병 조각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부서진 밥상과 찢어진 문풍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우두머리를 비롯한 도적 패거리들이 굵은 책넝쿨에 꽁꽁 묶인 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쓰러져 있었다. 놈들은 밤새 무슨 꼴을 당했는지 하나같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있거나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특히 주모는 대들보 기둥에 매달린 채 여우, 하얀 여우라는 말만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형만은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감이 차올랐다. 살았구나. 내가 정말 살았어. 형만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긁힌 생채기 정도는 있었으나 사지 육신 어디 하나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보찜을 찾았다.
마루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보찜은 어젯밤 놈들이 헤집어 놓았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누군가 정성스레 다시 싸놓은 듯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형만은 보찜을 끌어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순이에게 줄 비단 옷감, 옷가락지, 약재들 어느 하나 사라진 것 없이 그대로였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형만은 보찜의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그때였다. 보찜 옆에 놓인 기이한 물건 하나가 형만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널찍한 머위 잎에 쌓여있는 그것은 은은하고도 강렬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조심스레 잎을 걷어낸 형만은 억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산삼 한 뿌리가 황금빛 자태를 뽐내며 누워 있었다. 잔뿌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춘 신만이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천종산산, 텐종이었다. 그리고 산삼 옆에는 하얀 털 한 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부드러운 지난밤 자신의 뺨을 스치던 그 여우의 털이었다. 형만은 산삼과 여우 털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10년 전 배고픔에 굶주린 짐승에게 베푼 한순간의 자비가 목숨을 구한 것도 모자라 이토록 귀한 선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 이토록 목숨 걸고 갚거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인가. 형만은 묶여있는 도적들을 쏘아보며 혀를 찼다. 그는 산삼을 소중하게 비단 천으로 감싸 품 깊숙이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짐승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신의의 증표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축복이었다. 형만은 서둘러 짐을 챙겨 객주를 빠져나왔다. 도적들의 처리는 관아에 맡길 일이었다. 산을 내려가자마자 포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될 터였다. 객주 문을 나서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형만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어젯밤 그토록 음산하고 무시무시했던 호곡령의 산세가 아침 햇살 아래서는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형만의 귀환을 축하하며 손을 흔드는 듯했고 산새들의 노랫소리는 딸의 혼례를 축복하는 풍악소리처럼 들렸다. 형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니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산을 내려왔다. 고개를 다 내려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냇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형만을 보고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어머, 김서방, 무사히 다녀오셨구려. 순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오. 그들의 인사가 오늘따라 더욱 정겹게 느껴졌다. 형만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집으로 향했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당을 쓸고 있던 순이가 빗자루를 내던지고 한달음에 달려와 형만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어찌 이제 오십니까? 밤새 흉몽을 꾸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형만은 비로소 긴장이 완전히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냐, 오냐, 내 왔다. 우리 순이 시집 보내려고 아버지가 호랑이 굴에도 다녀왔다. 형만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다. 방에서 나온 노모도 아들의 무사 귀환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형만의 집은 잔치집 분위기였다. 형만이 가져온 비단과 폐물들을 보고 모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특히 그가 품에서 꺼낸 천종산삼을 보았을 때는 온 가족이 기절초풍할 뻔했다. 형만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지난밤 호곡령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여우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이 산삼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듣던 순이와 노모는 손에 땀을 쥐며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동쪽 산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순이의 혼례식은 마을 잔치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형만이 가져온 산삼은 한양의 거상에게 비싼 값에 팔려 형만네 집안을 단번에 마을의 유지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형만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마을 어귀에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닭 한 마리를 삶아 들고 호곡령 입구에 가서 제를 올렸다. 누구도 보지 않는 산속이었지만 형만은 알 수 있었다. 숲속 어딘가에서 그 호박색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형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 보찜을 치는 대신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낙으로 살고 있었다. 널찍한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형만
옹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손주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얘들아, 세상에 하찮은 목숨은 하나도 없단다. 길가에 핀 풀 한 포기, 산속을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다 우주가 품은 귀한 생명이지. 내가 그때 그 여우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너희들도 이 하레비도 없었을 게다. 손주 중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그 여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도 산에 살아요? 형만 옹은 먼 산. 이제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지리산 자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럼 살고 말고 저 산이 있는 한, 그리고 우리네 마음속에 착한 마음씨가 남아있는 한, 그 은혜 갚은 여우는 영원히 살아있단다. 너희들도 명심하거라.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니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란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었다.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언뜻 하얀 털 뭉치 같은 구름이 지나가는 듯했다. 형만옹은 곰방대를 털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10년 전 설산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로 인해 완벽하게 바뀌었으며 그가 뿌린 선행의 씨앗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거목이 되어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인과응보, 그리고 결초보은의 아름다운 전설은 그렇게 호곡령 고개를 넘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다.